경주에서 울었습니다. 승무원 10년 차인 제가 세계 60개국을 다녀봤지만 눈물을 흘린 도시는 경주가 처음이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동해서도 아니었어요.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는 서울이 아닌 경주행 티켓을 샀습니다. APC가 끝난 지 사흘째, 전광판엔 경주 직행이라는 낯선 행선지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왜 지금 이곳으로 가는 걸까? 그 궁금증이 제 3일을 바꿔놓았습니다. 천년 고도가 사흘 만에 준비한 것, 한 도시가 세계를 맞이한 방법, 그리고 한 명의 관광객이 받은 존중.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입니다. 아부다비에서 10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장 호텔로 가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대기줄에서 들리는 언어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가 뒤섞여 있었죠. 전광판을 봤더니 경주 직행이라는 행선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경주요. APC 정상회의가 끝난 지 사흘째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주로 향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명동이나 강남으로 가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날은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KTX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죠. 경주행 좌석이 남아있냐고요. 6시 30분 열차는 만석이었고 7시 10분 열차에 겨우 한 자리가 남아있었어요. 손에 티켓을 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정에 없던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요. 호텔 예약도 안 했고 짐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본 풍경은 더 놀라웠어요.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었고 대부분이 두꺼운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황금빛 석굴암 사진이 박혀 있었죠. 나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훨씬 더 큰 흐름이 이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올랐을 때 놀랐어요. 좌석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내 앞자리엔 독일 가족이 앉아 있었고 옆자리엔 프랑스 커플이 있었죠. 통로 건너편엔 일본인 관광객 4명이 태블릿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캐리어는 모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건 스티커로 뒤덮여 있었고 어떤 건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독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국사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죠.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랑스 커플은 지도 앱을 켜놓고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까지 동선이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죠. 하루에 다 볼 수 있겠냐고요. 일본인 관광객들은 예약 확인서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호텔이 아니라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한 명이 말했죠. 이번 여행은 준비한 지 3개월이 됐다고요. 경주가 이렇게 핫한 줄 몰랐다면서요.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독일 가족의 아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감탄했어요. 프랑스 커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여전히 태블릿 속 정보를 읽고 있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APC는 끝났는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경주로 가는 걸까요? 정상회의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장이 지나가며 안내방송을 했어요. 경주까지는 2시간 10분 소요된다고요. 신경주역 도착 후 셔틀버스 이용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열차 안 분위기는 묘했어요.
설렘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고, 모두가 뭔가를 발견하려는 눈빛이었죠. 나도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론 어둠 속 불빛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독일 아이가 잠들었고 프랑스 커플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주를 검색했어요.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단어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APC 이후 경주 관광객 300%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신경주역에 내리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플랫폼부터 달랐어요. 30대가 넘는 안내버스가 일렬로 서 있었고, 각 버스마다 번호와 목적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인 표지판이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죠. 불국사행 1번부터 10번, 첨성대 11번부터 20번. 동선이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엔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각자 언어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독일 가족이 다가가 물었고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QR코드가 부착된 지도를 건네주더군요. 역 밖으로 나오니 더 놀라웠어요. 임시 부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부스마다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안내, 식당 예약, 교통편 문의, 심지어 긴급 의료 상담 부스도 있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공항 수준이었죠. 버스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엔 자동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어 다음엔 영어, 그 다음엔 중국어와 일본어. 창밖으론 경주 시내가 보였는데 거리마다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웰컴 투 G와 EONGJU, 더 에인천트 캐퍼털이라고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 준비하는데 사흘 걸렸다고요. APC 끝나자마자 시청과 관광공사가 총동원됐대요. 버스 기사들도 긴급 교육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본 영어 회화부터 관광지 설명까지요. 불국사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꽉 차 있었어요. 관광버스만 20대가 넘었습니다. 입구엔 발권 자동기가 6대 설치돼 있었고 각 기계마다 언어 선택 버튼이 있었죠. 카드 결제도 가능했어요.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표소 옆엔 안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파란 조끼를 입고 있었죠. 한 안내원이 프랑스 커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였어요. 커플의 얼굴이 환해졌죠. 입구를 지나자 청운교와 백운교가 나타났습니다. 돌계단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계단을 올려다봤죠.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751년 건립, 국보 제23호.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만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국사 석조 계단 위에 섰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 그 위에 자아문. 햇살이 기와에 반사되며 황금빛으로 번졌어요. 1000년이 넘은 돌이 지금도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지만 눈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떨렸어요. 독일 가족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1000년 전 거냐고요. 아버지가 안내판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작은 손으로 계단을 가리키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내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751년 신라 경덕왕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죠. 1274년 전이에요. 로마도 파리도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일본인 관광객이 질문했습니다. 이 건축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냐고요. 안내원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지만 원형을 최대한 유지했다고요. 6.25 전쟁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프랑스 커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둘 다 말없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남자는 가만히 그 무게를 받아주고 있었죠. 그 모습이 건물만큼이나 아름다웠어요. 석가탑과 다보탑 앞에 섰습니다. 두 탑이 마주보고 서 있는 풍경은 균형 그 자체였어요. 왼쪽의 간결함과 오른쪽의 화려함이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두 탑 사이를 오가며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어요. 안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석가탑에선 무구정 광대다란 이경이 발견됐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했죠. 독일 아버지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구텐베르크보다 빠르냐고요. 안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00년 더 빠르다고요. 경내를 걷는 동안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지만 모두 조용했어요. 누군가 속삭이듯 말하면 다른 이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곳이 주는 무게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극락전으로 가는 길에 소나무 그늘 아래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솔잎이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1000년 전에도 들렸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바람, 같은 소리, 다른 시간. 출구로 향하는 길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파란 조끼는 입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부탁하자 흔쾌히 일어나 카메라를 받아들었죠. 셔터를 누르기 전 구도를 확인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대웅전을 돌아봤습니다. 기와 처마 끝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10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곳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국사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포항항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지도에 특별 숙소 정보가 있었습니다. 크루즈 호텔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경주 시내 호텔이 모두 만실이라 급하게 마련한 대안이라고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배에서 자본 적은 있지만 정박한 크루즈 호텔은 처음이었거든요. 포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은 대부분 피곤한 표정이었죠.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요. 독일 아이는 아버지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포항항에 도착하자 거대한 배가 보였습니다. 10층 높이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피아노랜드 호라는 이름이 선체에 새겨져 있었죠. 밤하늘 아래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엔 체크인 데스크가 3개 설치돼 있었어요. 공항 카운터처럼 정돈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각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예약 확인은 3분도 안 걸렸어요. 카드키를 받고 객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7층 712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호텔과 다르지 않았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인다는 게 달랐죠. 어둠 속에 반짝이는 포항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더블 침대, 책상, 작은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욕실도 깨끗했죠. 수건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어메니티도 준비돼 있었어요. 일반 호텔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열자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박해 있어서 흔들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구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고 멀리 다른 배들의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안내문을 읽어봤습니다. 600실 규모라고 했어요. 모두 APC 기간에 급하게 마련된 거래요. 이틀 만에 계약하고 사흘 만에 준비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셔틀버스는 경주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고 적혀 있었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물결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배가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착각 같기도 했어요. 핸드폰을 켜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청운교, 석가탑, 대웅전. 화면 속 건축물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751년부터 지금까지 1274년의 시간이 그 돌 안에 담겨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단 나흘 만에 마련됐다는 사실이요. 버스, 안내원, 표지판, 그리고 이 크루즈 호텔까지. 한 도시가 움직였고 한 나라가 준비했어요. 관광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요. 창밖 바다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첨성대를 볼 거예요. 1000년 전 별을 관측하던 그곳에서 나는 또 어떤 시간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침 8시에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은 상쾌했어요. 첨성대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입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입구마다 자동 발권기가 4대씩 설치돼 있었습니다. 화면엔 6개 언어가 표시돼 있었죠. 터치 한 번에 티켓이 나왔어요. 결제도 3초 만에 끝났습니다. 뒤에 선 일본인 할머니도 어렵지 않게 조작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직관적이었거든요. 국기 아이콘을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첨성대로 가는 길목엔 QR코드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스캔하면 설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코드를 찍었죠. 즉시 웹페이지가 열렸고 한국어와 영어 선택창이 떴어요.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632년부터 647년 사이 건립, 높이 9.17m, 동아시아 최고의 천문대. 정확한 수치와 간결한 설명이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강렬했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1400년 전 이 탑 위에서 별을 봤다는 게 상상이 됐습니다. 누군가 이 돌 위에 올라가 하늘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죠. 안내원은 첨성대를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7세기 천문대입니다. 선덕 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신라에는 3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선덕, 진덕, 진성. 첨성대는 그중 첫 번째 여왕의 시대에 세워진 거예요. 안내원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숫자와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들이 내 안에서 뭔가를 흔들었어요. 1400년 전 여왕, 별.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릉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잔디로 덮여 있었어요. 언덕처럼 보이는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천마총, 황남대총, 미추왕릉. 각 무덤마다 안내판이 서 있었고 QR코드도 붙어 있었습니다.
천마총 내부는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발굴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금관이 보였고 천마도가 전시돼 있었어요. 말을 탄 사람 그림이 생생했습니다. 1500년 전 그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요. 안내원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나이든 여성이었어요.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옆에 선 중국인 관광객이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금관 5점이 출토됐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두 국보로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동궁과 월지로 향했습니다. 연못 주변에 복원된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며 건물 그림자가 수면에 비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셔터 소리만 들릴 뿐 말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신라 왕궁의 별궁터였대요. 연회와 귀빈 접대가 이뤄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900년대 발굴 시작, 3만 점 넘는 유물 출토. 정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해질녘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파란 조끼 안내원이 마지막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버스 시간을 확인해주고 있었죠. 디지털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QR코드와 미소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자동 발권기와 친절한 설명이 함께 작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만으로도 부족했어요. 둘이 만나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대릉원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식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와 지붕 아래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입구에서 직원이 맞아줬어요. 몇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이라고 답했죠.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은 낮았고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전통 방식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어 옆에 6개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오성홍기, 유니언잭, 그리고 프랑스 국기. 각 요리마다 사진과 설명이 붙어 있었죠.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고추장 맵기를 조절할 수 있냐고요. 보통으로 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아 적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표정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엔 독일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어제 열차에서 본 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가 불고기를 먹고 있었고 부모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고 있었죠. 아버지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음식이 몇 년 역사냐고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삼국시대부터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고요. 1500년은 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독일 아버지가 놀라며 아들을 봤어요. 아이는 불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돌솥에 담겨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나물, 고기, 계란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죠. 모두 섞어서 드시면 된다고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섞이고 향이 퍼졌어요. 한 입 떠먹었죠. 고소하고 매콤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졌고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독일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비벼 먹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섞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가 준비한 건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음식, 언어,
표정까지 하나의 문화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메뉴판에 6개 국기, 직원의 유창한 영어, 음식에 담긴 역사.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죠. 직원이 단말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경주 여행은 어떠냐고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잘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죠.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준비했다고요. 모두 급하게 교육받았대요. 메뉴판 번역, 기본 회화, 음식 설명까지. 힘들었지만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엔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메뉴판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다국어 표기, 사진, QR코드. 한 식당 앞에선 프랑스 관광객이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나와 설명하고 있었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어만이 아니에요. 표정도 언어고, 음식도 언어고, 배려도 언어입니다. 이 도시는 그 모든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관광객 한 명 한 명에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만난 언어들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고소하고 매콤한 그 맛처럼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항 가판에 올라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판엔 나 혼자뿐이었어요. 난간에 기대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청운교의 돌계단, 첨성대의 하늘, 비빔밥의 향, 안내원의 미소.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나왔어요.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해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협력했고 훈련했고 수년을 준비해왔어요. APC는 나흘짜리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나흘이 아니었어요. 10년, 20년,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문화재를 지키고 안내원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버스 기사, 안내원, 식당 직원, 표 파는 사람.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파란 조끼를 입고 미소를 짓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은 한 명의 관광객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 돌을 보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원하고 기록하고 전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포항 항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가판에 하나둘 나타났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주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불국사,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 화면 속 건축물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객실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침대를 정리하고 창문을 닫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사흘 동안 머문 공간이었지만 아쉬웠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신경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경주 시내가 지나갔어요. 어제 걸었던 골목, 밥 먹었던 식당, 사진 찍었던 장소들.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역에 도착해 KTX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행 표였어요.
플랫폼엔 여전히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버스, 안내원, 표지판.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나 하나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든 준비가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경주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고분, 나무들.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속삭였습니다. 경주,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요. 존중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명의 관광객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도시는 나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시스템으로도 사람으로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 창밖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천년을 품고 있었지만 사흘 만에 세계를 맞이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문화재 보존,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그 모든 게 APC 종료 후 사흘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며 서비스가 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다른 차원을 보여줬어요.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곳,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곳, 효율과 따뜻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파란 조끼를 입은 안내원의 미소, QR코드와 함께 건네진 지도, 6개 언어로 쓰인 메뉴판, 바다 위에 떠있던 크루즈 호텔. 그 모든 게 한 명의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존중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귀하게 대접받았다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환영받았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진들을 봅니다. 청운교의 돌계단, 첨성대의 하늘, 석가탑의 그림자. 천년이 담긴 풍경들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는 과거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경주는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숨쉬고 움직이고 진화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가보세요. 경주로요. 불국사의 돌계단을 오르고 첨성대 앞에 서고 비빔밥을 비벼 드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천년이 지금과 만나는 순간을요. 저는 다시 갈 겁니다. 언젠가요? 그때도 여전히 파란 조끼를 입은 안내원들이 미소 지을 거예요. 여전히 QR코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거고, 여전히 돌계단은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경주, 저는 약속합니다.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부다비 승무원 아리아의 72시간 기록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